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나 너무 뜨거워.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제가 남편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는데 손이 닿자마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여기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잖아. 아니야. 여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뭔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와줘. 여보, 나를 여기서 꺼내줘. 어떻게 도와주면 돼? 꼭, 꼭, 나를 만나러 와. 남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들리더니 벌떡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이불까지 축축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는 정말로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무덤이 사라졌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 무덤이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묘가 없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묘지 관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7시 32분 평소보다 일찍 울린 전화벨 소리에 벌써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비석도, 봉분도, 심지어 화단까지 말끔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는 그조차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죠.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어째서인지 낯설게 보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던 그 자리에는 평평한 잔디만이 깔려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무덤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매달 찾아와 꽃을 바치고 말을 걸던 그곳이 지금은 그저 공원의 한 모퉁이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관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땅을 파낸 흔적도 없고 잔디도 새로 심은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그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하려던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무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것은 차가운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던 번호인데 혹시 실수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번호로 걸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준호가 다니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준호 대리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계세요. 영업팀 이준호 대리요. 제가 엄마입니다. 전화 너머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직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영업팀에 이준호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와 수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백이동 1504호. 제가 수없이 방문했던 그 집으로요.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전혀 모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준호, 김수진 부부 아시나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아니요. 저희가 이 집 주인인데요. 3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제 아들과 며느리마저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 모든 일이 꿈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983년 봄이었어요. 저는 그때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경제 관련 서적을 읽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책들을 그 사람이 주워주더라고요. 그때 처음 제대로 마주본 그의 눈이 참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정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근처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공부를 해보겠다며 매일 도서관을 찾아온 거였죠. 그런 성실함이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남편은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항상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지금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1년 뒤에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예식을 올렸죠.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웠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곳이 궁궐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고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더 했고요. 저도 계속 도서관에서 일하며 가게에 보탰죠. 언젠가는 우리도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자.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힘들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건 결혼 3년째였어요.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일해서 돌아와도 준호를 안고 놀아주고 기저귀도 척척 갈아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똑똑해질 거야. 제가 그러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엄마 닮아야지. 엄마가 훨씬 똑똑해.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지상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보, 이제 정말 살 것 같아. 남편이 빈 거실에서 팔을 벌리며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아버지를 닮아 차분했죠. 고등학교 때는 반장도 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커준 게 어디야. 우리가 복이 많은 거지.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했죠.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의 일도 생생해요. 수줍게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남편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착해 보인다. 우리 며느리감이야. 정말 그랬어요. 수진이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때 남편이 울먹이며 준호 어깨를 토닥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야. 아빠처럼 가족을 잘 지켜라. 그 후 몇 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마다 모이는 우리 가족, 준호와 수진이가 아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설레어하던 남편.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를 가던 그 시절들. 남편이 65세에 조기 퇴직을 한 후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꿈이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텃밭도 가꾸고 책도 실컷 읽고. 그 집에서 보낸 5년이 우리 부부에겐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키웠고 저는 그 채소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었죠.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곤 했어요. 우리 참 잘 살았지? 응. 고생 많이 했지만 행복했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요즘처럼 이렇게 살자.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올게라고 인사하고 텃밭에 나간 남편이 1시간 후에는 차가운 몸으로 발견됐으니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편안하게 떠났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이 사람이 내 전부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내 반쪽이었고,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묘를 쓸 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자주 와서 안부 여쭈어요. 그렇게 우리는 8년 동안 매달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남편과 나눈 이야기들, 전해준 가족 소식들, 그 모든 게 진짜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남편의 마지막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습관이었거든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제가 잠에서 깨면 침대 옆 탁자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텃밭에 가서 고추 좀 따야겠어. 남편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온화한 미소를.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미소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었죠. 남편은 늘 일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점심 전에는 들어올게. 남편이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1시간 후 이웃집 아주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뛰어나갔어요. 텃밭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추 바구니는 뒤엎어져 있었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차를 끓여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응급실에서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을 때 준호와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아빠, 아빠, 수진이는 제 어깨를 감싸며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말을 잃었어요. 의사가 마지막 순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을 거라고. 그나마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죠. 남편의 유언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가면 준호야, 수진아, 너희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는 나보다 연약한 분이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들에게 부탁이 있다면 그것뿐이라고. 나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아들 키웠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걱정이야.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장례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묘자리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묻어줘. 너무 외진 곳 말고 너희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으로. 준호와 함께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용인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발견했습니다. 남향으로 터진 양지 바른 곳이었어요. 앞으로는 작은 계곡이 흘러가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남편이 좋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남편의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장례식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준호의 친구들까지.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준호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 보기 드물었는데 조문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정말 남편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안 돌아가셨어요. 저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그 아름다운 언덕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부터 저희는 매달 남편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혼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이 제 일정이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길이었지만 전혀 멀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여보, 지난달은 어떻게 지냈어? 무덤 앞에 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 한 달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직장 이야기, 수진이 근황, 제 건강 상태까지 사소한 일상을 모두 들려드렸어요. 봄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개나리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보리차를, 가을에는 남편이 텃밭에서 키우던 고추를, 겨울에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가져갔습니다. 제사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기일인 9월 15일에는 준호 가족과 함께 묘소에서 간소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소주 한 잔을 따라드렸죠. 벌초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추석 전에는 준호와 함께 가서 무덤 주변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풀을 뽑고 비석을 닦고 주변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아빠, 올해도 잘 계시죠? 저희가 또 왔어요. 준호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큰 절을 올릴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무덤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곳에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너희가 지켜라. 남편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그 말처럼 준호와 수진이는 정말 저를 잘 돌봐주었어요.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준호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추억이 담긴 무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더 끔찍한 건 준호와 수진이마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편의 무덤이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작년 추석을 지내고 남편 제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년 그랬듯 제사 준비를 하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올해는 제사 생략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아버지 제사를 생략하자니요. 요즘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많아지고 수진이도 몸이 안 좋고 준호의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차분하고 진실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제사는 지내야지.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때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그런 건 시대에 안 맞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남편 보낸 초기만 해도 제사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아이였는데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너희에게도 좋은 분이셨잖니. 어머니,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번 용인까지 가서 제사 지내고 벌초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수진이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남편 제사는 결국 제가 혼자 지냈어요. 남편 무덤 앞에서 혼자 절을 올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당신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 후로 가족 모임도 자꾸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던 것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엄마,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진이가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쉬어야 해요.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주 말을 돌리거나 급하게 끊으려고 했어요. 특히 남편 무덤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엄마는 요즘도 매달 아빠한테 가세요? 응, 그럼 너희 아버지가 외로우시잖니. 엄마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빠도 엄마가 그렇게 매달리면 편히 쉬지 못하실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화가 났어요. 매달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찾아가는 게 매달리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잖아요. 아들의 말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준호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용인 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거기 아저씨 산소 있는데 말이에요. 개발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그 아주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혹시 용인 쪽에 개발 계획 같은 거 있는지 아니? 개발 계획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준호의 반응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기색이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고 하면서요. 엄마, 아빠 묘지 관련해서 서류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서류,
무슨 서류? 이용권 같은 거요. 묘지 사용 허가증이나,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 그냥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때도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가 왜 갑자기 그런 서류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봐. 준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뒤지더니 몇 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복사 좀 해둘게요. 뭐 하려고?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수진이도 언젠가 묘지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묘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죠? 너희가 더 잘 알잖니.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거기 묘지에 대해 물어봐서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새해가 되고 나서는 아예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는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이상했어요. 한 달 전쯤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묘지 이전하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묘지 이전? 네, 납골당으로 옮기거나 더 가까운 곳으로 이장하거나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해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는데 매번 그렇게 먼 곳까지 가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준호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엄마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어때요? 아빠도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고. 너희들이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버지는 거기 계시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때 준호와 수진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오늘 일어날 일의 전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덤을 없애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설마 자기 아버지 무덤을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덤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마치 열이 심하게 나는 사람처럼 얼굴이 빨갛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니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너무 뜨거워. 남편의 목소리가 괴롭게 들렸어요. 평소에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제가 남편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는데 손이 닿자마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여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여기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잖아. 경치도 좋고. 아니야. 여보, 여기는 어디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도와줘. 여보, 나를 여기서 꺼내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마저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가지 마. 제가 남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뜨거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꼭
나를 찾아줘. 남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들리더니 꿈에서 깨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완전히 젖어서 물에 빠진 것처럼 축축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뜨거운 손길,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그 절망적인 목소리. 모든 게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꼭 찾아줘.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뭘 찾아달라는 걸까요? 잠을 더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혹시 정말로 남편이 저승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저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에서 막 깬 것 같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너무 일찍 전화했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른 시간에. 수진아, 오늘 시간 되면 나랑 아버지 묘소에 가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갑자기요. 왜 그러세요? 그냥 이상한 꿈을 꿔서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꿈을. 어머니, 그냥 꿈이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어딘가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아니야, 너무 생생했어. 아버지가 너무 뜨거워서 괴로워하시더라고. 혹시 묘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은데.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나 혼자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주면. 어머니, 오늘은 정말 안 돼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남편 무덤이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묘가 없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산소관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7시 32분 평소보다 일찍 울린 전화벨 소리에 벌써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결국 혼자 가기로 했어요. 아침을 거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묘지로 향하는 내내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꿈에서 꼭 확인해봐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점점 알 것 같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남편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에는 남편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이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꿈에서 괴로워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안식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보, 당신이 말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그 순간 꿈속에서 남편이 했던 말들이 모두 이해됐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곳이 아니야. 뭔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누군가가 남편의 무덤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 미리 알고 저에게 알려준 건 아닐까요? 그 꿈이 신호였던 걸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경고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준호와 수진이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벌초 생략하자는 말, 제사 지내지 말자는 말, 묘지 이전 이야기. 모든 게 이 일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남편은 꿈으로라도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산소관리인과 함께 그 자리를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 어떻게 여기에? 수진이가 알려줘서요. 엄마가 혼자 여기 온다고.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준호에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동안 관심도 없던 준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요? 준호야, 이게 뭐야? 아버지 무덤이 어디 갔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봐.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남편 무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누가 감히 남의 무덤을. 제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무슨 말?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사실은 뭐?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엄마,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곳은 아버지께 좋지 않은 곳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이 땅이 곧 개발될 예정이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이 여기 있으면 공사 때문에 어차피 이장을 해야 해요. 그럼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없잖아요. 준호의 말이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 엄마가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요. 엄마는 아버지 무덤을 옮기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연히 반대하지. 그게 내 남편이야. 너희 아버지고. 어떻게 가족한테 말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엄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이 이거야? 엄마를 속이고 아빠 무덤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상의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 내가 내 자식 맞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관리인이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이제 준호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납골당에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는 곳으로요. 납골당? 네, 서울 시내에 있어서 엄마도 자주 가실 수 있어요. 여기처럼 멀지도 않고. 점점 상황이 이해됐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저 몰래 남편의 유골을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였어요.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남편 무덤을 없애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이해? 뭘 이해해? 너희가 내 남편을 어디로 데려간 건지부터 말해.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요. 납골당 주소예요. 내일 같이 가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곳에 계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있을 때 갑자기 혼란이 몰려왔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동안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제사 생략하자는 말, 묘지 서류를 찾던 일들, 모든 게 이 일을 위한 준비였던 거였어요. 준호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야? 물론이에요. 엄마, 저희가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들의 눈을 보니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죄책감 뒤에 숨어 있는 뭔가가.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왜 몰래 했어? 엄마가 너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반대할 권리도 없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인데.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희들이 내 가족이 맞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항상 엄마를 생각해서. 생각해서
생각해서 남편 무덤을 없앤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혼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떤 감정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요. 천천히 얘기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 지금 당장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데려가! 내일 가요. 엄마 오늘은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내일? 내일이라고? 너희가 언제부터 내 일정을 정하기 시작했어? 그 평평하게 정리된 땅을 다시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8년의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준호가 알려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남편 유골이 여기 안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우 씨요. 며칠 전에 이장에 왔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네요. 최근 일주일간 새로 등록된 분들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럼 남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그 지역 개발 계획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용인 그 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상금 규모였습니다. 묘지부지 보상금. 간단히 계산해봐도 남편 묘자리만으로도 수억 원이 나오는 금액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뒤지던 중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계약자 김영숙. 내가 이미 그 땅을 개발업체에 팔았다는 계약서가 등기부등본의 변경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남편 무덤이 사라지기 2년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무덤 자리를 돈에 팔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내 명의의 땅을 내 인감까지 가져다가. 그날 저녁 참을 수 없어서 준호와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와서 설명해. 진실을 다 말해. 준호와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 이미 제가 알아낸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서명.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인감은 어떻게 찍은 거야? 준호와 수진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사실은 뭐? 인감도 저희가 썼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저희가 대신 너희가 내 인감을 위조했다는 거야? 위조가 아니라 어머니 인감이 집에 있으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준호가 서류 정리한다며 뒤진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어디 계시는 거야? 납골당에도 없던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임시로 다른 곳에 다른 곳이 어디야? 화장장 보관소예요. 납골당은 아직 자리가 없어서. 화장장 보관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살다가 별일을 다 당하네. 그것도 자식한테. 제 남편이 차가운 보관소에서 홀로 계시다는 말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아버지 무덤 자리를 돈에 판 거지? 엄마, 어차피 개발되면 이장해야 했을 거예요. 그럼 보상금도 못 받고. 보상금? 보상금이 문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억 원이에요. 엄마 그 돈으로 엄마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도 들어가실 수 있고 저희도 엄마 걱정 안 하고 요양원? 어머니도 결국 편해지시잖아요. 매주 묘지 가는 것도 힘드시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이들이 남편 무덤을 없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 맞아? 엄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아버지는 모두에 포함 안 되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산 사람이 중요하죠. 수진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라고! 내 얼굴 다시 볼 생각하지 마! 그때 준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 이사했어요. 이사, 네. 그 돈으로 대출받아서 강남에 아파트 샀거든요. 수진이도 회사 그만두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너희가 전화번호 바꾸고 집도 옮긴 게 다 계획된 거였다는 말이야?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강남으로 이사 가면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정리? 묘짜리 팔아서 돈은 너희가 다 착복하고 너희 배만 불리고 강남으로 이사 가고 주변 정리하고 나까지 정리한 거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아들 며느리는 아버지 무덤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새 집을 사고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 보내서 처리하려고 했고요. 준호야, 너 정말 내 아들이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생각해서? 어떤 생각? 어떻게 그렇게 둘이서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니?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드시고 요양원에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새 집에서 정착해야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돌보기는 힘들어요. 돌보기가 힘들어? 언제 내가 너희들 보살핌 필요하다고 했어?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저희 인생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키운 자식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그럼 새 집 주소도 안 알려줄 거야? 준호와 수진이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엄마 일단 저희가 정착하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 뭐?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너희들 정말 계획적으로 했구나. 아버지 무덤 파는 것부터 이사하는 것까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까지. 엄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40년 동안 너희를 키운 엄마를 요양원에 처박고 아버지 무덤은 돈에 팔고 이게 나름대로야? 준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아빠한테만 매달려 사시는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매달 무덤에 가고 죽은 사람 얘기만 하고 뭐라고? 저희도 엄마가 걱정되긴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아빠 얘기만 하시고 저희는 뒷전이고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 과거에만 살고 계세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과거에 산다고? 내가? 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엄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어! 그렇게 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실감했습니다. 40년 함께 산 남편의 무덤을 돈에 팔고 제 서명을 위조하고 거짓말로 저를 속였던 아이들. 이제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낯설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꾸민 가구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정리해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조용하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가신다고요? 갑자기 왜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었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했던 일을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좀 더 작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새 집에 정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근처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봉사하고 싶습니다. 좋으시네요. 그런데 연세가 괜찮으실까요? 저도 이제 할 일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생각과 배신한 자식 생각에 우울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셨네. 네, 할머니. 오늘 도시락은 불고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남편과 아이들만이 제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화장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이정우 씨라는 분 유골이 보관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네, 있습니다. 아직 수납이 안 되셔서 따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안 사람입니다. 아, 그럼 인수 가능하시네요. 언제 오시겠어요? 남편을 다시 찾는 일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화장장에 갔을 때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지금 계약하시면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무를 하나 사서 남편의 유골을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생긴 돈으로 남편의 자리도 편안하게 마련했습니다. 매일 봉사활동을 나가고 오후에는 한 번씩 주먹밥을 싸서 남편 나무에 갑니다. 오늘은 92세 할머니 댁에 갔는데 손자가 한 달째 연락이 없다고 우시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팔아버린 그 명당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팻말에 남편 이름을 새기고 나무에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덤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나도 속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이 꿈에서 괴로워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돈으로 팔려고 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미안해요. 여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이 땅은 제 명의로 사서 아이들이 손댈 수 없어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상을 찾았어요. 매주 토요일은 남편을 만나러 가고 평일에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서는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제발, 엄마 저희 너무 힘들게 됐어요. 엄마 한 번만 저희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정말 사과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문 너머로 대답했어요. 당신들은 이미 선택했잖아.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 후로는 아이들도 연락을 안 했어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충분해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예전처럼 꽃을 가져가고 도시락도 챙겨가서 함께 먹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평온해졌네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없이. 남편 무덤 앞에서 바라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지금이 더 평안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건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가족에 대한 사랑, 성실함, 그리고 죽어서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들을 지키는 게 진짜 남편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과 편의, 그리고 오직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했을 뿐,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가치는 외면했어요. 나에게는 무덤 이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준 그 공간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남편이 저에게 가르쳐준 따뜻함을 나누어 드려요. 그 어르신들과 함께 남편의 뜻을 나눕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의미를 찾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제 곁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남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산 사람의 욕심이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과의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이, 그리고 내 마지막을 마주할 때까지 가져갈 그 마음이 나에게는 삶 그 자체입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의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있으면 평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외면해도 이곳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오늘도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대화합니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게. 아이들이 빼앗으려 했던 건 남편의 몸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빼앗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제 사랑과 함께했던 추억들과 그분이 제게 남겨주신 삶의 방식들. 그것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편히 계세요.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제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억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마지막 진실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따뜻한 조언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